또 하나 이제 본회의 절차로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이걸 하겠다.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겠다. 장시간 연설을 하면서 안건의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겁니다. 2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임시국회가 일단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끝나고요. 그럼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됐던 안건은 그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이 되면 바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변수가 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또 하나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가 되어 왔는데 이 무소속 의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희가 한번 화면 보여드릴게요. 7명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172석이고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 7명인데 대체적으로는 민주당 성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종훈 시대전환 의원, 양양자 의원도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보좌진의 비위 의혹 때문에 아마 성폭력 의혹 때문에 탈당을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무소속 의원이고 양양자 의원을 민주당이 밀었는데 양양자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냈고 그래서 민주당이 급하게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석은 현재로서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171석이네요. 그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의원이 8명이 된 건데 어쨌든 숫자로는 179입니다. 그리고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의원은 지금 현재 법정 구속돼 있고요. 윤미향 의원. 그래서 이 179명만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는데 이제 문제는 양양자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조정훈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정의당이 동조를 해줘야 하는데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런데 급하게 하지 말자. 유예기간 1년으로 하자. 민주당은 3개월로 했는데 이거 1년 동안 유예시켜야 한다. 1년 동안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의당 얘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검개혁이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이 정쟁으로 가둬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의당을 향해서 애타게 우리 편 좀 들어달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기조를 보면은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필리버스터를 같이 할지 이것도 아직은 정의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중재안 내려온 게 1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건데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그 안만 받아들이면 민주당과 같이 해서 5월 9일 이전에 통과를 시키겠다는 뜻인지 저는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정도는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유예는 뭐 1년 유예라고 법조문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아마 반대로는 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정의당이 저렇게 중간에 중재를 하려면 저렇게 확실한 대안과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사법체계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법안 조문의 내용보다는 제 생각에는 1년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5월 9일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민병과 참여연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납득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년 정도는 그러면 치열하게 논쟁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의힘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정말 숙고의 과정과 정말 서로의 토론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저는 정의당에서 중재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가운데서 중재를 한다면 네.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놓고 한 1년 정도의 전 국민적인 그리고 진보와 보수와 여야 야와 전문가들이 다 모두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그게 하나의 저는 대안으로 제시됐으면 합니다. 예. 동의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윤석열 당선자가 합리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안을 만들고 사법체계 시스템 새로 잘 만들려고 한다면 나도 동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선자와 함께 대화를 해서 그런 협체 공간을 열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미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입법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를 저는 표명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소극적인 우려 표명을 이제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좀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나서서 좀 협치의 물꼬를 터는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책임 있게 나서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아무튼 이거는 국회 입법의 네. 시간이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저런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정의당이 제안한 내용 중에 1년 유예 기간도 있지만 그 사이에 수사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완전히 또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중수처를 만든다거나 FBI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협상이 되게끔 국민의힘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협상의 테이블에 나서서 같이 대화하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그냥 정쟁만 하고 있거든요. 말싸움하고 뭐 이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욕설했네, 비하했네 하면서 서로 뭐 사과하라고 싸우는 식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좀 국민의힘도 진정성 있게 검찰에 대한 어떤 이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신다면 오히려 국회 내에서 우리가 좀 물꼬를 또 틀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재안, 박병석 의장도 당연히 중재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요. 뭐 다른 정당에서도 타당한 안을 제시한다면 그걸 반영해서 이 법안을 일부 조정하겠다. 그런 상태로 만약에 본회의에 붙여진다고 한다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박병석 의장도 결단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정의당에 대해서 중재안을 좀 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병석 의장의 선택 결국은 이 안건을 민주당이 내놓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돼요. 법사위 절차가 그렇죠. 마무리된다면.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선택 어떻게 할까요? 박병석 의장은 뭐 주위의 평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이라는 입법 강행 드라이브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지금 보류를 하고 네. 이 중차대한 이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어쨌든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적이었지만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소속이 되어야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장을 규정한 국회법의 취지는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중립자적 입장에서 국회의 원만한 타협과 협상을 이끌어내라는 네. 요구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의 이런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박병석 의장이 어떤 그 대안을 좀 만들어내는 좀 현명한 지혜를 좀
그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도 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가지고 농성까지 했을 때 그래도 중재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게 바로 정치 원로, 또 국회의장의 저는 그 지혜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만이라도 조절을 하면 충분히 저는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최희배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으로도 지금 보완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용호 의원 이거 인수위 간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두 개의 법만 검사에서 직분을 빼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사업 시스템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법률적인 이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살펴보고 분석하고 고쳐나가고 이런 걸 하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저는 박병석 의장께서 확실하게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좀 모양을 했으면 좋겠고 필리버스터가 나와도 필리버스터에 박병석 의장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마 그건 의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기 쪽에 이제 동참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 징벌적 그 손해배상제 같은 게 그 박병석 의장이 반대해가지고 끝까지 그걸 안 했거든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아마 국회의장으로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 박병석 의장이 지난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단일화를 만들어 와라. 네. 그렇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민주당의 처리 시도는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그 의지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 지지층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꼭 또 마무리해라. 이런 또 당원들의 요구도 상당히 거센 상황이고 박병석 의장이 지금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정치인이고 박병석 의장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가실까 안 가실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 가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 합의를 중시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해외 출장을 보류하고 지금 이제 중간에 지금 굉장히 중재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게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거의 뭐 하루에 몇 번씩 지금 찾아가서 서로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언론 개혁에 관련돼서도 이제 미디어 특위를 만들어서 다시 그 특위에서 좀 논의하자라는 대안을 이제 또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 안에서 지금 또 내용적인 보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그 지금 시간에 쫓기는 게 윤석열 당선자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할 것이다라는 그 우려 때문인데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뭔가 그게 협상에 제시가 된다면 저는 박병석 의장께서 충분히 이 국회 내부에서 입법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좀 당선자와 그런 얘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한번 윤석열 당선자의 뜻도 확인해 보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지금 뭐 양당의 내용 그 어떤 협상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아주 다방면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이런 다방면에서 지금 우리가 좀 논의 절차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역할에 박병석 의장님이 역할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좀 해봅니다. 최희배 비대위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김어수 총장 만나서 검찰 개혁도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네. 대통령의 생각을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거기 하나 더 보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좀 밝혀주고 윤석열 당선인도 만약에 여야 합의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해서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법안에 대해서는 나도 기꺼이 찬성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급하게만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의사표현을 한다면 어떤 하나의 중재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지금
충돌만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박병석 의장이 해야 될 역할이 좀 주시가 되긴 합니다만 대통령도 나서서 지금의 이런 검수완박의 강행은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좀 일정 정도의 좀 제동을 좀 거시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윤석열 당선인을 또 설득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의 이 5월 9일로 시간을 못 박은 이 네. 검수완박의 드라이브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일종의 국회 내에 새로운 여야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특위라든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개혁 특위 형식의 이제 가칭 이런 걸 만들어서 여야가 그럼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과 함께 한 1년 정도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활동 기간 내에 새로운 합의된 안을 도출한다. 이런 식의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껏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대선 때는 대선 때문에 싸웠고 지금 지방선거 있으니까 또 싸우고 있고 네. 또 당권 있으니까 또 싸우고 있고 이러는 건데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백성의 이 불안감을 생각해 준다면 이럴 때일수록 여야의 지도자급들이 만나서 이제는 싸움보다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어떤 접점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민의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라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좀 권성동 대표한테 지금이라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얘기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말이죠. 오늘 이광재 의원이 결국은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광재 의원이. 근데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어요. 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이 지방선거 나서는 후보들의 발걸음이 대단히 무겁지 않겠느냐, 마음이 좀 무겁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광재 의원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참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 윤석열 행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민주당은 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이 언론의 관심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이른바 충돌, 예. 대립 여기에 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대선 때 강조했었던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네. 윤석열 당선인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이렇게 또 지적하고 비판을 또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고민의 지점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비대위 들어와서 네.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더 집중하고 그런 민생을 위한 어떤 개혁 과제들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그 윤석열 당선자나 어떻게 국민의힘보다 더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지금 아직은 여당이니까 아직은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그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정치적 이슈 그 검찰 개혁에 이제 매몰되다 보니 그런 목소리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이제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는 또 일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방선거라는 게 투표율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한 60% 이제 전후에 투표율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만 이제 투표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이게 뭐 기초권, 광역권 뭐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선거 네. 시작되기 때문에 조직적인 선거 운동이 이제 줄을 이룬다.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나오게 하느냐 그런 면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네.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솔직히 그런 거는 좀 착각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 역시 결국은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행하는 어떤 이 정치적 행위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마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계속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민생 과제들을 잘 풀어가고 오히려 중도에 있는 분들이 더 또 투표장에 나오셔서 민주당을 찍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저는 또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고의 그 어떤 차이들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어떤 그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지금 메시지를 내거나 하는 것에 좀 많이 전략적인 그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때 그 유명한 한마디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예. 최이배 비대위원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문제는 민생이다. 예. 민생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방선거 전략이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정치적인 쟁점이
블랙홀이 되잖아요. 지금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들을 민생 현안들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지금 민주화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에 저는 가장 그 부정적인 폐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진영 싸움이 너무 심각하다는 건 양쪽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영 간의 갈등이 거의 서로 간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금 편가르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자기의 진영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칭송을 하고 환호하고, 네. 자기 진영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비난하고 증오하는 것이 지금 양쪽 다 똑같은 식으로 편가르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내 편만 결집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저는 착각과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소수의 저는 과잉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 지지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35% 40%는 항상 있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35% 40%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만 확실하게 결집시켜서 싸움을 확실하게 붙어가지고 줄 세워서 투표장에 나오면 이긴다라는 계산은 저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승패를 가리는 건 중도층의 스윙보터들 아니겠습니까? 박근혜를 찍었던 분이고, 그분이 박근혜 실망해서 문재인을 찍었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 실망해서 윤석열을 찍었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모든 걸 관건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호소하는 전략을 소구를 해야지 자기들 지지층 결집하는 것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저는 그 양측의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잘못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사위원 가운데 지금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재심 전문 변호사로부터 저를 고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의원이 있는데 다 동일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인데요. 법원 행정처 차장과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 저희가 우스워 보입니까? 라고 김용민 의원이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얘기했던 내용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 해당 조문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그 말씀은 그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차장님의 개인 생각이십니까?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법사위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견 조회가 와서 그걸 금요일 거의 퇴근 시간 차장님. 다 돼가지고. 차장님, 제 대답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제 발언을 오히려 끊으시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시길 때는 되게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말이죠. 지금 제가 SNS를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18시간 전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 수사를 준비하겠군요. 저희가 준비한 그 SNS 메시지 한번 보여주시죠. 조정태 고검장이 보냈다라는 내용인데 말이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이걸 김용민 의원이 공개를 한 겁니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 수사를 준비하겠군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김용민 의원과 겹치는 문제가 이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울하게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닙니다를 밝혀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도록 한 이 박준영 변호사가 있는데요. 박준영 변호사가 또 SNS를 통해서 김용민 의원 차라리 저를 고소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박준영 변호사의 SNS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SNS에 박준영 변호사가 자신의 의견을 잘 개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성접대 의혹 오보 사건. 이거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아마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에 썼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사과 기사를 썼고 정정 보도도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고소를 취하를 했었죠. 이 성접대 의혹 오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입니다. 하지만 저를 고소하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민 의원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또 박준영 변호사 얘기는 더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김영민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박준영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영민 의원의 SNS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한겨레 기사가 오보고 문제가 있다고 누구보다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를 좋아하는 국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영향력을 부디 좋은 곳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려 저를 공격하는 데 쓰지 마시고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김영민 의원이 반박했더니 박준영 변호사가 다시 거기에 대답을 했어요. 저는 검찰과 손잡은 게 아니라 돈 없고 백 없는 국민과 손잡은 겁니다. 꼼수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가치가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박준영 변호사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사적인 목적이 알려져야 이 검수압박 법안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법조인은 모두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법안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는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원 개인의 어떤 사적인 목적을 제가 주장하게 된 겁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뭐 아주 큰 사건, 이른바 검찰의 특수수사 사건과 관련한 변호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했던 변호사인데 주로 해오고 있고, 이런 박준영 변호사의 저런 반대 목소리는 그 어떤 목소리보다 뭐 국민의힘의 정치권의 목소리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제 박준영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장애인 인권운동하는 김혜원 변호사, 이 사법개혁, 그 검찰개혁의 어떤 지금 무리한 추진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미 1차 검찰개혁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치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전에 그 김근식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참여연대나 민변에서조차도 지금 내용적인 그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저희가 잘 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내용을 잘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무튼 그 김용민 의원 등에서 이제 그 민주당에 이렇게 검찰 개혁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그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넘게 계시는데 이제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인 김용민 의원을 저렇게 좀 이른바 철험회인가요? 예, 철험회 모임인데요. 그 김용민 의원을 이렇게 딱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해야 뭔가 이렇게 돼야 좀 이분들이 자극을 받고 뭔가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분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외부의 좀 목소리들을 우리가 민주당 내부가 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고, 예, 그렇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되는 도중에 유튜브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댓글이 나가고 있는데 찬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관심 가지신 분들 적극적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나오신 패널분들과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보다는 저런 박준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저는 훨씬 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느냐. 이게 이제 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 중요한 한 대목 아닙니까?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합니다. 검찰 문제 많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여기저기 남용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밉다고 지금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기둥뿌리 뽑아서 경찰한테 갖다 준다는 건데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중에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나는 격입니다. 그러면 검찰에 가서 하소연 못하는 사람이 경찰에 가서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박준영 변호사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경찰들에 의해서 고문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죄 없는데 죄를 받고 형을 살던 사람을 박준영 변호사가 다 재심해가지고 살려낸 분이 많잖아요.
누구보다도 경찰이 허술한 걸 잘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억울함이 있게 하려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적어도 수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저는 박준영 변호사의 목소리 하나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부작용,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옳지만 그것을 검찰이 윗다고 완전히 뺏어가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부당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박준영 변호사가 김영민 의원이 혹시 사적 목적으로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영민 의원은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박준영 변호사는 어쨌든 간에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재심 전문 변호사로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